아직 엄마들이 심각하게 이거 안 받아들여서 뭐 나도 뭐 내 아도 아닌데 뭐 내가 애써서 설득할 힘은 별로 안 생기지만 수능고사장에 가면 네, 여러 번 말하죠. 30명이 한 교시에 시험을 치는데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수학문제 30문제를 정신 차려 끝까지 풀려고 애를 쓰는 애는 한 교시에 한두 명밖에 없다고요. 여기 몇 명이고? 한 30명 된다 치고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한두 놈만 눈 뜨고 계속 풀다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잔다 했죠. 이걸 남의 이야기로 다 들어 지금. 그래 우리 애는 그 눈 뜨고 푸는 한두 명일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태의 심각성은 잘 모르는 거죠. 내가 30년, 애들 지금 몇 살이고, 애들 1학년이야 치고, 8살. 10년 후에 내가 추적 조사를 해볼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이과 평균 40점이 안 된다고 했죠. 아주 쉬운 시험은 뭐 40점, 41점. 이과 애들이 문과는 28점에서 32점 사이라고 했어요. 해마다 평균이. 그러니까 내가 내 조카나 내 애들 같으면 진짜 내 목 놓아서 막 피를 토하면서 내 설득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쭉 이렇게 박하사탕 봤어요? 박하사탕. 박하사탕 보면 제 영화의 첫 장면이 설경구가 기차에 뛰어서 자살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필름을 거꾸로 돌려가면서 이 청년이 왜 자살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수능고사장에서 자고 있는 29명을 이제 카메라로 지금 클로즈업 시킨 후에 우리가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이마들이 그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는 다 수학에 정석 펴놓고 교실에 공부하고 올 거예요. 중학교 1, 2, 3학년 때는 다 학원 다니면서 선행학습 하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 학원 아니면 형편 좀 되는 집은 다 과외 부르고 또 필름을 좀 돌리면 초등학교 2, 3학년 때는 다 연산학습지 하면서 틀리면 막 패고 때리고 자로 문제집 째고 뭐 화장실 쓰레기통 쳐박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엄마들이 전부 이제 수학 공부를 이렇게 연필과 종이로 하는 것이다, 문제집을 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자라나서 이제 수능고사장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아무도 이렇게 말 안 해줘 사실은. 누구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애 키우면서 보니까 너무 비극적인 거라 이게. 그리고 우리 애 때만 그런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해마다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엄마들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젊고 똑똑한 엄마들이 훨씬 더 이제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지만 이상하게 이게 그러니까 그 수학 공부에 대한 이 사고의 혁명적 전환 이게 없으면요,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성실하면 중학교 가면 다 내신 90점 이상 받는다니까. 근데 이 내신을 받는 것하고 실제 수능을 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이 심각성을 알아야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또는 유아기 때 이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접근하게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직 이 실감이 안 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 엄마들 같으면 난리가 나. 고등학교 1학년 처음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이제 제대로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3월달에 3월 둘째 수요일인가? 첫째 수요일인가? 모의고사를 치죠. 중학교 때하고 다르지. 중학교 때는 학교 단위의 시험만 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전국 단위의 시험을 치거든요. 이게 이른바 모의고사인데 3월 첫 모의고사 딱 쳐보면 전부 꿈 깨는 거지. 근데 그때 늦어요. 그때라도 혁신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때 누구한테 가서 혁신적으로 방향을 전환 어떻게 할지 물어볼 수 있어? 없어요. 그때라도 공부 방법을 바꿔서 한 2년 10개월 이렇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미 그때까지 해온 그 이른바 자기 알고리즘이 있죠. 공부 방식 이런 게 있어서 혁명적으로 바꾸기 어렵고 가끔 보면 저한테 찾아오는 엄마들 보면 이제 정말 생각하면 깨닫고 오면 제가 아이를 붙잡아 놓고 이제 설득을 하죠. 지금 작년에 그 딸내미 연대 경영 보냈다는 집 이야기 내가 자주 하죠. 기억 안 나? 은주 언니 기억 안 나? 내가 호설주 출신의 그 법무사동 살던 어떤 엄마가 애가 중학교 3학년 때 법무사동 알아요? 경동초등 있고 동도중학교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우리나라에서 대구에서 제일 높은 동네예요. 수성구도 같은 수성구가 아니야. 수성구 진골이 있고 수성구 성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사동이 오리지널. 거기서도 이 엄마도 한 칸 하는 엄마거든. 그때 애 어릴 때 같은 그룹을 짜서 했던 애들이 이번에 하나는 서울대 치대 가고 뭐 그랬잖아요. 그 같은 그룹을 짜고 이렇게 거기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중3 때 딸내미 중3 때 호설주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잠수내 맹하고 내 소문을 듣고 있다가 자기 친구 따라서 이제 호설주 왔는데 그때 이 중3짜리 아이가 스트레스 하도 받아가지고 여자아이가 머리가 빠졌다 했죠. 원형 탈모 걸려가지고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이 엄마가 딸내미를 데리고 우리 집 찾아왔어. 내가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심화반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신뢰가 좀 생겼을 것 같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딸내미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때 수학 학원을 다니고 또 과외도 붙어 있고 그 두 개를 하고 있는데 힘들어해가지고 하나 더 합격하고 있더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를 찾아왔죠. 그렇게 빡시게 했으니까 버티고 뭐 머리 빠질 정도로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성적도 좋고. 얘가 그때부터 공부한 걸 바꿨잖아요. 그 애는 불안해서 뭐 끊기 싫어하는데 내가 다 끊고 혼자 하라 했어. 혼자. 원래 공부를 혼자 하는 건 혼자. 설거지도요. 지가 직접 해봐야 돼. 그래야 설거지하는 노하우가 또 생기죠. 남이 설거지하는 거 구경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특히 냄비 밑바닥에 막 눌어붙어 있는 그건 내가 해보니까 뭐지? 수세미로 그냥 대충 문질러도 맨 밑에 막 있잖아요. 그 손바닥으로 이렇게 세월호 수색하듯이 손바닥으로 냄비 밑을 이렇게 만져봐야 이제 작은 돌기들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건 수세미로 대충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 손톱을 막 끌어내고 막. 자꾸 하다 보면 뭐 다른 도구가 이제 생각나겠지. 난 설거지 얼마 안 해봐가지고 손톱을 끌어낸다니까. 밑에 붙어있는 고춧가루 이런 거 있으면. 그리고 냄비 산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바깥쪽 보니까 막 뭐 시커멓고 뭐 붙어있고 막 처음부터 그걸 계속 잘 이렇게 해내면 깨끗한 끼인데 우리 집에 냄비 굉장히 새로 자주 사거든. 근데 보면 항상 보면 아니, 설거지하면서 그 바깥쪽은 안 하나 봐. 묽고 뭐 넘치고 이래가지고 붙어있는 떡지덕지 이건 그대로 있어. 설거지도 자꾸 해봐야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하는 거죠. 엄마들 그런 경우 있을 텐데 육아사전, 여성 백과사전 이런 거 아무리 읽어봐도 그걸 외우다시피 해도 애 직접 낳아가지고 키워봐야 알지. 공부도 똑같아요. 그 집애가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이른바 자기 주도적으로 그 전까지는 계속 과외 학원 의존적으로 이렇게 키웠죠. 그래가지고 무사히 대학 갔잖아요. 그리고 그 둘째가 있어. 그 집에 중3짜리 둘째. 얘도 항상 과외를 했거든. 집이 아빠가 의사니까 형편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모사동 살다가 이제 이쪽 이사 왔지. 내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 온다고 일부러 보모사동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맨날 그 메커니즘 안에서 오면서 사교육시키고 이러는 거 너무 이제 힘이 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기 봉덕동 힐스테이트로 이사 와서 중3 때 딸내미도 경일역 오고 애도 남자애 둘째 애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유명한 경동초등 다니다가 일부러 이사 왔잖아요. 이 득보잡 초등학교 남구 봉덕동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봉덕초등학교 왔나? 효명초등학교 왔나? 어? 효명 나왔어? 힐스테이트인데 뭘 효명 나와? 봉덕 나오겠지. 6학년 때 그 친구들 있고요. 그 보모사동에는 딱 정해져 있죠. 코스가, 진골 코스가. 마리아 유치원, 경동초등학교, 봉도중학교. 그 다음에 뭐 남녀에 따라서 뭐 경신대중 가든지 뭐 그 코스 정해져 있어요. 그 꼬마도 그렇게 크다가 보모사동에 있는 그 성당, 무슨 성당이고? 성김대근 성당. 유서 깊은. 거기 다니다가 애는 그 어릴 때 그 성당에서 복사도 서고 뭐 성실하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헷갈려 내 만나가지고 저한테 고시켜가지고 성당 다 때려치우고 이제 이사도 오고 보모사동 탈출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그 집 둘째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과외를 했어요. 보모동 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테고 여기 와가지고도 계속 과외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과외하는 우리 교회 조카들 소개해주고 그래도 세상 과외 선생님들보다 훨씬 나으니까 아이하고 소통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 집에 과외 소개해준 것만 해도 한 5명 되겠다. 계속 바꿔가면서 엄마가 불안해서 안 되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지 않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과외를 계속해가지고 과외하고 하면서 이제 진도를 나가가지고 개념을 설명 듣고 이래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무난한 성적을 받고 애는 공부 의욕이 없어가지고 애 머리도 좋고 이런데 그냥 대충 이제 남자이니까 게임하고 롤 하는 거 알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있는데 남자애들 큰아이들 다 하는 거죠. 그거 계속하고 뭐. 내가 얘한테 애니팡도 배웠잖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벌써 애니팡 60초 만에 그 맞추는 거 알아요? 애니팡? 카카오에서 하는 거? 애니팡도 몰라. 60초 동안 그 블록 많이 맞춰서 터주고 뭐 이래가지고 내 전화번호에 등재된 친구들 중에 랭킹 정해지고 이거. 내가 애니팡을 해보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이 손가락이 너무 늦어. 내가 아무리 해도 랭킹 10위 하는데 전화번호에 100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애니팡 하는 사람들끼리 쭉 서열이 저절로 랭킹이 매기잖아요. 아무리 해도 내가 10위 안에 못 들더라고. 그래 얘 중학교 1학년 임마한테 해가지고 내가 60초 동안 하잖아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57초에서 시간을 딱 멈추게 할 수 있어. 57초에 멈춰놓고 내가 지겨울 정도로 맞춰가지고 이제 한 100만 점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시간 흘러가게 하는 거야. 그럼 내 점수 100만 몇 점 되지. 그럼 내가 항상 내하고 여기 카카오톡 친구 돼 있는 사람들의 빌보드에 항상 내가 1등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인마 이게 그런 거 귀신이 귀신. 게임 그런 걸 하는 그지?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운영자도 하고 중학교 6년짜리로 아빠가 그것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자, 그랬는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말부터 이제 과외를 끊었어. 뭐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애는 이제 공부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과외 해봐야 뭐 별 성과도 없고 해서 과외를 끊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갔어. 이제 3학년이 됐잖아요. 중3이 돼가지고 이번에 중간고사를 치게 됐잖아. 그러니까 애가 막 중간고사는 쳐야 되겠고 과외는 한 게 없으니까 이제 그 학교 진도를 못 나간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막 갑자기 막 똥줄이 타가지고 부랴부랴 막 수학 교과서를 펴들고 이제 지금 막 개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가 지금 평생 처음 해보는 경험이거든. 이때까지는 과외 선생님의 진도를 따라서 머리는 되니까 설명만 들어도 개념을 상당히 이해하고 이래가지고 대충 학교에서 뭐 괜찮은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과외를 끊고 나서 진도가 안 나간 상태에서 중간고사를 맞은 거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비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애가 뭐 급당황해가지고 엄마 빨리 과외 찾아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나한테 또 전화 왔어요. 오빠 과외 시키지 말아요. 근데 내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니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알아들은 거지. 그래가지고 얘 언제 한번 밥 같이 먹으면서 애 설득 좀 해줘요 하고 그하고 이제 과외를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알아요? 지가 이제 맨날 헤딩하면서 개념 공부하는 거라 교과서 펴놓고 그러면서 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이제 불안하지만 잠잠히 지켜봤어. 그 이번 중간고사 애가 어디 될게요? 수학 100점 받았잖아. 그래 어제 저 우리 김여동에서 목요일 성경을 모임하는데 엄마가 밥을 쌌다니까. 저 팔공산 가면 유명한 칼치찌개집 있어. 대동강 칼치라고. 가산산에서 가는 길에. 그 유명한 집이야. 칼치찌개야 전골이야. 칼치 전골이가 칼치찌개가. 칼치찌개야. 그 집 칼치찌개 진짜 맛있어.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 지매동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임하는데 모임 끝나면 점심 먹으러 같이 가는데 어제 몇 명 8명 왔는데 수학 100점마다 그 엄마가 밥을 쌌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 안에는 이제 평생 처음으로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그 전까지는 계속 이른바 타인의존적인 공부를 해온 거죠. 설명하면 듣고 머리는 되니까 외우고 이래가지고 웬만한 점수를 받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런 게 나중에 한계가 오죠. 고등학교 가면 한계가 와요. 고등학교 가서 또 그런 방식으로 하려면 야자 하느냐고 붙잡아 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말에 해야 돼, 과외를. 그럼 다른 공부할 시간 없고. 근데 얘가 누나처럼 중3이 되어서 이제 이른바 이걸 보고 자기주도적 공부라고 하죠. 타인 의존적 공부에서 이제 제대로 된 자기 의존적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교과서를 읽으면서 개념을 이해해야 되죠. 교과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엄마한테 징징거리고 막 이러면서도 붙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념이 자기께 되니까 그 개념에 이제 개념을 확인하는 거기 딸린 문제들을 익힘책을 통해서 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취감을 맛보는 거죠. 자, 이러면 이 아이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점점 수학에 자신감이 붙고 수학 공부 좋아하게 되죠. 그 얘가 이제 이 정상계에 올랐어.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내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애보고 조언해달라는데 조언할 것도 없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경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참 쉽죠. 이게 이제 이른바 자기주도적 수학 공부인데
자, 5학년 때는 이제 의지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다시 이제 박하사탕 필름 돌리듯이 돌려와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이러면 엄마들이 수학 공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탈락하지 않게 해야 된다. 수학이 지겹다, 실증 난다. 자,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조심해야 돼. 저학년 때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많은 엄마들이 중간고사도 있고 또 옆집 애들 하는 것도 보고 하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같이 우리 아이들도 반복해서 뭘 훈련시키고 있죠. 자, 그게 훈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훈련의 효과가 자칫하면 수학에 대한 거부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집을 많이 봐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마지 못해서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패턴의 연산을 반복해서 하고 이러다 보면 수학이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과 종이로 문제를 푸는 것만이 수학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8주 동안, 7주 동안이니까 계속 지금 강조해 온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클리코 이야기를 한 거라.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고 그것이 아이들의 뇌 속에 직관적으로 사진 찍히도록 하는 작업, 어릴 때 이런 걸 많이 해두면, 왜냐하면 어릴 때는 우뇌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창의성이나 직관적 사고 이런 걸 향상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시기죠. 이거 나중에 커가지고는 별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도형들을 많이 가지고 노는 것, 공간지각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 수학적 창의성의 기초가 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쉬운 게 장난감 갖고 노는 거죠. 수학 관련 그림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하고 놀이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필과 종이로 하는 작업을 가능하면 줄이고 소개한 장난감도 제가 소개 못한 것도 많지만 그런 것도 이제 엄마들이 이제 자주적으로 찾아서 이제 아이들이 그걸 집에서 거실에서 늘 갖고 놀고 조작하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엄마들 연속극 안 봐야 되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가면 내 인생은 후회라고 하면 뭐 할 수 없고, 연속극 내 학교 보내놓고 재방송 보든지 다운받아서 보든지 하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테이블 위에서 다양한 놀이나 게임들을 하면서 노는 문화를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아빠들도 참여하고 싶고, 안 그러면 아빠들 다 소외되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평소에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함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초등학교 5학년 중학생쯤 돼가지고 애 수학 공부 뭐 엄마가 못 지도해가지고 아빠를 그때 부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10분 만에 뚜껑 열린다면 아빠는 5분 안에 뚜껑 열리죠. 왜? 미리 참여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뭘 어려하는지 왜 어려하는지 몰라. 근데 마음은 급하죠. 이거 싫어하잖아. 우리 호쇼치에 늘 오던 저기 월성 레미안에 사는 우리 카페 대하면 박하스입니다. 그 집 딸이 지금 몇 학년쯤 되지? 중3쯤 됐나? 월서중학교 다니겠지 지금. 수민이 애기 때부터 호쇼치 와서 그 엄마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집에 가면 꼭 아빠한테 또 리바이벌 해. 그래, 아빠도 이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아빠가 직접 mp3를 제 강의를 듣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5학년쯤 돼가지고 이제 아빠가 애 수학 공부를 가르치고 이랬더니, 근데 그 집에서 독하잖아. 엄마가 막 뚜껑 열려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 딸 잡아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역할을 바꿨거든. 아빠 공대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엄마보다 수학도 훨씬 잘하고. 근데 애하고 딱 방에 집어넣었더니 10분도 안 돼서 아빠가 뛰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아빠들도 이렇게 같이 놀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빠 왔다 시키는 길이고, 엄마들이 애 다 장악하고 앉아가지고 뭐 자기가 척척척하고 아빠들은 뭐 안방에 처박아가지고 야구나 보락하고 그럼 돈 벌어준 기계가 아빠도 애를 누릴 기회를 줘요. 애하고 놀고 하면서.
그때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 장난감들이죠. 클리프 같은 거 같이 만들어 보고. 처음에 제가 카프라를 사가지고 방바닥 흩어놓으니까 우리 애가 하는 게 그냥 바닥에다 카프라를 그냥 펼쳐놓는 거. 그냥 평면적인 작업밖에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가 어리니까 개념이 없어가지고 카프라를 쌓거나 세워서 뭐 이렇게 입체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같이 카프라 갖고 노는 저는 카프라를 뭐 이렇게 쌓고 세워서 이렇게 탑처럼 만들고 이러니까 애가 아빠가 하는 걸 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아빠를 따라하고 이렇게 같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장난감을 소개했고요. 지난주에 소개한 장난감은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장난감을 소개한 거예요. 내가 말 참고 솔직히 말하면 라벤스 부르고 전 세트를 내가 소개하고 싶지만 엄마들 형편에 부담이 될까봐 라벤스 부르고 중에서 단품 하나 러시아와 하나 소개한 거죠. 거기 보면 기가 막힌 두뇌 개발을 아이들 집중력이나 진짜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놀잇감들이 수없이 많대요. 라벤스 부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어로 다 말하면 엄마들 기절할까봐 말은 안 해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머리 아프고. 잠수는 영어 공부법 강의하는데 학교 같은 데 나가보면 어느 지점까지는 엄마들이 막 좋아하고 따라와. 근데 어느 지점을 딱 넘어가면 엄마들 눈동자가 막 풀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꼭 사라고. 둘이면 본전 뽑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팔면 돼. 동생 애들한테. 아니면 뭐 중고나라 내놓고 팔든지 이런 거죠. 자, 지금까지 7번의 강의는 그러니까 기존의 수학공부 패턴을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종이와 연필 나눈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까? 이제 오늘부터 이걸 말해야 되는데 또 고전까지 한 거 다 잊어보고 또 요거부터만 또 하면 이제 어려워지죠. 자, 우선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질리지 않게 느끼도록 하는 작업을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학습지를 하거나 예를 들면 기적의 계산법이나 뭐 구몬 수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애들이 힘들고 지겨워 하잖아요. 이상하게 매일 하는데도 맨날 엄마 속상하게 하죠. 한다고 질질 끌고 막 이러잖아. 금방 해치우고 빨리 저녁 먹고 뭐 이러면 될 텐데 애들이 질질 끌고 있어요. 그러면 재빨리 양을 줄여. 양을 한 5분의 1로 내 말 믿고 5분의 1로 확 줄이고 애들에게 요거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수학 공부에서 탈락하지 않아. 아니면 지겹고 질질 끄는데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탈락하고 학습지 밀리고 밀린 학습지 볼 때마다 열받고 속상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 계획을 잡을 때는 절대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교과서 진도가 이 정도 여기니까 우리도 그 진도를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철저하게 주관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아이의 성취 정도에 맞게. 이게 진짜 프로죠. 프로 엄마는 남이 뭐라 하든지 남이 어느 진도로 가든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아이의 성취 수준에 맞게 진도를 잡아서 한 발자국씩이라도 차근차근 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점점 자신감이 붙어서 앞으로 5년 후, 6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걸 보고 뭐 이른바 뭐라 하지? 포텐이 터진다 하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애들이 잠재력이 어느 날 폭발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니까.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 아니, 조금씩이라도 아이들 향상된다니까? 그 포텐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나중에 40살 내가 터질 수도 있어. 저는 제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이죠, 지금. 어떤 길을 가면요,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전성기야. 그 애들 주눅 들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는 또 뚜껑 열리고 이래가지고 애 기죽이고 자존감 낮아지게 하고 자신감 잃고 이래가지고 수학으로부터 멀어지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고요. 근데 불안해서 안 하는 건 못하겠다 이러면 양을 확 줄여야 되죠. 이제 오늘 제 주제가 수학 공부 습관 잡기인데, 자, 습관을 잡아서 최소한의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학년 또는 교과 과정의 그 반드시 해야 될 어떤 내용이 있다면 이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죠.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걸 수학 공부라고 하고, 자, 집안에서 문화로 놀고 뭐 이렇게 같이 게임하고 이런 건 이제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고, 자, 그 이외에 이제 수학 공부라고 하는 걸 하는데, 수학 공부는 매일 해야 되죠, 매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아 수학 교육 책 중에 그 옛날에 잠수에서 같이 활동하던 엄마가 나중에 수학교육과 대학원에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유명한 우리나라 수학교육 전문가가 됐어요. 강미선 수학교육연구소. 또 요즘은 뭐 수학교육연구소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 이 아줌마가 책도 많이 냈죠. 행복한 뭐 수학초등학교 이런 책도 내고요. 그 엄마가 처음에 낸 게 뭔가 하면 유아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수학은 밥이다. 요즘 이런 책 잘 안 보이더라. 그 책 그때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밥 먹듯이 매일 습관화 시켜서 해야 돼요. 매일 한다고 또 토요일 일요일 할 생각 하지 말고 일주일에 5일. 자, 5일 중에서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오고 이런 날 있죠. 그러면 접는 거라. 그럼 4일. 꼭 놀러 오고 나면 놀러 왔다가 간 후에 밤 11시 내가 또 하고 이러더라. 저녁도 O형이 가죠, O형. 누가 놀러 왔다 간 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누구 제사 있어서 뭐 큰 집에 갔다 온다 이런 날은 쉬어도 돼요. 그 강박, 정신병이다, 그거 정신병. 근데 요즘 내 주변의 엄마들 전부 한 명씩 정신과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참다 안 되면, 내가 받아주다 안 되면 이제 정신과 가라 하거든. 왜냐면 약물치료라도 해야 일단 잠은 잘 거 아니에요. 밤에 잠 못 자고 막 이러면,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으면 내한테 와봐. 내가 들어보고 자, 수학 공부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해야 돼. 매일. 그 매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들의 삶이 안정되어 있어야 돼. 그 엄마가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삶을 살면 이 매일 꾸준히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내가 미안해, 매일 하락하기가 좀. 이 수학학습지나 하는 집을 보면요, 대부분 이 학습지 밀리더라고. 안 밀린지 뭐, 우리 집은, 우리 명이, 그지? 취학 1년 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여름까지 싱크빅 수학을 했다 했잖아요. 그 5년을 한 1년은 쉬었지. 중간에 진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했는데, 한 번도 그게 밀린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학습지를 한다고 치면 학습지가 12페이지인가 13페이지인가 이렇잖아요. 꼴랑 그거 하루에 3쪽 하면 되는데, 응? 하루에 3쪽 하면 떡을 치잖아. 3쪽 너무 많아? 그럼 2쪽씩 해, 뭐. 그러면 밀릴 일이 없다니까? 물론 제가 그때 이제 제 스승을 만나고 이래서 생활이, 삶이 안정되고 이래서 그랬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엄마들이 우울하거나 뭐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또 막 애한테 이렇게 관심을 못 가지고 이렇죠. 자기가 막 푹
침대에 쓰러져가지고 막 이러면 또 그냥 지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애 공부 잘 시키고 싶으면 엄마의 삶이 안정돼야 돼. 삶이 안정이 안 되거든 저한테 와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삶이 안정돼야지. 개인 상담도 좋고 아니면 제가 하는 성경문 모임에 와도 좋고 어떤 말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아까 그 엄마 이야기했죠. 그 아들내미 중3짜리 애 이야기. 이 엄마가 처음에 호시오치에 강의 들어올 때가 그 딸내미가 중3이라고 했어요. 그때 원형 탈모 왔죠. 이 엄마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랑 형제 간에 싸우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그 사업을 이제 자식들하고 같이 하고 뭐 이런데 주유소하고 뭐 성당동에 가면 유명한 목욕탕 두 개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 막 형제 간에 갈등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하고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호시오치에서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옛날에 불행한 일로 자살을 하셨어.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는 혼자서 자수성가해야 됐죠.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딸한테 뭐라 하겠어요. 사업하면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딸한테 제일 큰 맞이니까 계속 막 하니까 이 엄마가 엄마를 너무 미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 그때 범어동 제니스에서 제가 범어동 모임이라고 성경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를 따라서 처음 또 왔어요. 근데 이 엄마가 첫날 왔는데 첫날부터 막 혼자 울면서 뭐라고 하는데 1시간 이상 혼자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안해 죽겠대. 그로부터 얼마나 울면서 계속 자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그 김대건 성당을 다녔는데 그 해에 울지마 톤즈가 개봉돼요. 울지마 톤즈 봤어요? 그 유명한 이태석 신부님 일대기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인생을 헌신한 그 위대한 신부님 이야기죠. 그게 이제 전국 성당에 방영된 거라 그 비디오로, DVD로, 영화로 상영해주고 카톨릭 신도들에게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아야 한다. 이걸 계속 이제 강조했겠죠. 그 엄마가 막 와서 첫날 울면서 하는 말이 성당에 가니까 이태석 신부님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다 이태석 신부님처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데 이 엄마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자기는 엄마도 사랑할 수 없대. 그걸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저도 사랑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위대한 분들은 가능한 일이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나는 이웃은 그냥 마누라도 못 사랑하겠더라니까. 마누라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야. 연애할 때 빼고 결혼해서 살아보면요.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신혼 초에 우리 와이프가 항상 묻잖아요. 내한테 불안하니까 상도씨 내 사랑해? 항상 물어요. 그럼 나는 거짓말 해야 되지. 거짓말하기 좀 미안한 날은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여러분들 신랑들이 이렇게 많이 말할걸? 왜냐하면 사랑이 안 되거든. 내가 뭐 가정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 우리 스승님으로 배운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옛날에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형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대학생들이 막 따라오고 이러니까 그죠? 그 자기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즘 말하면 교회죠. 그때 우리 목사님은 교회할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생들 CCC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좋아하는 애들이 자꾸
따라오니까 할 수 없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 한 형들에게 한 1000마디가 1000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아내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딱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나면요, 사람은 다 자기 본위적이죠.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사랑이 안 돼. 난 우리 마누라 당장 아프잖아요. 귀찮다니까. 죽 사오라 걔 본죽 가가지고. 할 수 없이 사다 주긴 하지만, 내가 정말 막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 와이프가 걱정돼서 막, 그러니까 막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나중에 내 아플 때 지도 죽거리 주니까, 이 교환하는 거지, 교환. 그 사랑하기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근데 이 엄마가 처음 와가지고 자기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자기 안에는 사랑이 없어 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 찌라는 애 속으로. 야 사랑이 니만 없나 나도 없다. 저도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하니까 이 엄마가 확 살아나네 갑자기. 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칠 때는 스트레스 받다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선생님이 나도 사랑이 없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부터 딱 하나씩 해방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자꾸 듣고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 엄마가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죠. 지금 저를 만난 지 한 5년? 성경공부를 매주 하고, 저하고 성경공부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서, 쟤 말고 저보다 더 형들이 하는 모임에도 가고 막 이러는데, 이 엄마가 지금 4년 정도 이제, 그렇게 계속 다른 말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내어놓고,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이 교체됐는데, 지금 엄마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전에 말했지 내가. 이 집 아빠가 최근에 암수술 받았는데 그거 막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서 맨날 운대. 자기 인생이 좀 돌이켜봐지고 지금 70 넘으셨고 암수술도 받고 그러니까 새벽에 막 지금까지 진짜 사업하시면서 험한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한 번도 누구로부터 위로도 못 받고 그렇게 외롭게 버텨오셨겠죠. 근데 이 엄마가 옛날에 뭐 엄마하고 너무 관계가 안 돼가지고 엄마 무섭고 밉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던 엄마가 지금은 다 회복돼가지고 요즘은 아침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오늘 하루를 살면 되잖아요. 암 걸려가지고 나중에 투병하면서 살 날 생각하면 진짜 막막하고 두렵거든요. 그때 위로가 되는 말은 뭔지 알아요? 제가 우리 엄마 이야기 했어요. 우리 엄마가 두 눈을 실명해서 살게 됐는데 두 눈을 실명하니까 진짜 불편하고 답답하고 막막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왔는데 그때 우리 형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니까. 물론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말이지. 남은 생을 안 보이는 채로 살려고 하면 너무 막막하고 두렵잖아요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내가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인생은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내일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고 나면 또 오늘이고 자고 나면 또 오늘이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만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좀 불편하지만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 말을 딱 듣고 크게 안시겠잖아. 아 그래 맞네 오늘 하루만 살면 되네. 우리가 늘 들었던 이제 말이라서 그렇게 우리 엄마가 7개월을 오늘 하루만 사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 이 엄마가 그 암수술한 아버지한테 아침마다 전화를 했어. 아빠 오늘 하루만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아빠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사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죠. 아빠는 자기 인생이 이제 돌이켜봐지고 돌이켜보면 뭐 사업은 번창하게 했지만 뭐 손에 잡히는 것은 없잖아요. 남는 게 없고 이래가지고 허무하거든요 그때는요. 근데 이 딸이 아빠의 허물을 채우는 거라. 아빠 남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아빠의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해요? 야 그거 너가 하나님이 하는 말이가 이렇게 하더라. 신기하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야 그거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다 이렇게. 자기 딸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빠한테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는 말로 들린 거예요. 이 엄마에게 놀라운 변화죠. 제가 봐도 기적이라 처음 이 엄마를 만났을 때 생각하는 거. 저도 20년 전에 생각하면 기적이지만 이거 인간 승리죠. 인간 승리. 엄마도 그냥 엄마는 공식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 멀쩡한 그 명문 대구에서 가장 명문 김대근 성당을 다니다가
저한테 꼬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집이 난리가 났어요. 걱정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엄마가 지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딸에게서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엄마 사랑해요 하는 말을 맨날 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껄껄껄 웃으면서 엄마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네가 그 교회 가야 그렇게 됐지. 그하는 것도 한번 성당 때려치고 교회라는 말은 아니고, 근데 말하다 보면 불안해 죽겠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엄마들의 삶이 아이들의 공부보다 더 우선적이다. 엄마들의 삶이 안정돼야 우리 아이들이 그 안정의 바탕 위에서 좋은 영향을 받게 돼요. 엄마들의 삶이 불안하고 쫓기고 우여곡절이 많고 이러면 아이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엄마들의 삶을 안정시킬 연구를 해야 돼. 애 공부 어떻게 잘 시킬까 이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게 불안정하니까 부부싸움도 한번 하고 나면 막 또 막 신경질 나고 이러면 또 한 일주일 파업하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애들이 또 학습지 밀리고 막 이래.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 이런 걸 고려해서 양을 확 줄이라고. 그래야 뭐 하던 게 안 밀리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적게 해도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의 그 20문제짜리 한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16, 17문제를 맞춘다면 그러면 그 내용을 애가 소화하고 있는 거라. 그죠? 그래, 그걸 막 하루에 4바닥, 5바닥씩 할 필요 없고, 또 한 문제 더 지나고 10문제씩 추가할 것도 없고요. 집에서 하니까 당연히 집중력도 저하되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려고 하니까 지겹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양을 확 줄이고요. 매일 수학 공부 습관을 잡는데,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우리 집 같은 경우는요, 저녁 7시에는 항상 수학 공부를 했어요. 이게 우리 집의 패턴인데, 우리 와이프가 그때 중학교 근무했으니까 항상 4시 반이면 퇴근을 해. 그래서 애는 뭐 3시에서 4시 사이에 오고 그랬죠. 그러면 그 7시까지는 책 읽고 놀다가 엄마가 이제 저녁을 6시 반쯤 주거든. 그럼 저녁 먹고 나서 정해진 시간이 항상 7시에요, 7시. 그게 초등학생이었던 중학생이었던 상관없이 항상 7시. 물론 공부 시간은 달라지겠죠. 정해진 시간에 이게 규칙이 돼요, 규칙이. 그래야 습관이 돼요. 그냥 내킬 때 하고 막 확 몰아 하고 막 안 내킬 때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하더라도 매일 해서 이 자기 주도적 공부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어릴 때 아이들 이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소통, 행복 이런 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거, 학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책 읽기하고 엄마표 영어라고 했죠. 이 자기도적 수학 공부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 간의 균형 이것도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 너무 많이 한다고 뭐 저녁에 2시간씩 질질 끌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건 못 하거든요. 그러면 또 신경질 나죠. 그럼 또 엄마 뚜껑 열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뚜껑 안 열리게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질질 끌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계속 잔소리를 해도 계속 며칠씩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이 말은 아이한테 과부하가 걸려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엄마 생각에 이거 뭐 금방 해주면 금방인데 평소에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보면 다 맞추고 이러는 거라서 금방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집은 학교하고 다르니까. 동생도 또 찝찝거리죠. 엄마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들죠. 또 무식한 엄마들 또 애 수학 공부하는데 진공청소기 돌리고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꼭 내가 뭐 좀 집중해서 컴퓨터 앞에서 뭐 하려고 하면요, 일부러 청소기 들고 내 방에 찾아와. 꼭 막 비키라 일나락 하고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책 읽기와 엄마표 영어와의 관계, 균형 이걸 고려할 것. 그러니까 수학 공부도 많이 하면, 머리 좋은 애들이 어릴 때 연산연습 많이 하면 빨리 진도가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막 몇 년씩 빠를 수도 있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수학 공부 줄이고 책을 더 읽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과목 간 균형을 잘 맞춰야죠.
나중에 고등학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 이 과목과 편차가 심해져요. 그래서 전국 상위 1%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어, 영어, 수학을 골고루 그죠? 1.5% 정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어, 영어, 수학을 골고루 1.5% 정도 하면, 아니 2% 정도만 해도 세 과목 다, 세 개를 합하면 상위 1%가 돼요. 왜 그런가? 골고루 잘하는 애들이 드물어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 어떤 애는 영어는 뭐 오만상 잘해. 여학생. 근데 수학은 뭐, 완전 개판이고 뭐 이런 경우 많고. 남학생들 어떤 놈들은 또 수학만 오만상 파고드는 애들. 그리고 다른 어학은 또 약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딱 들어보면요, 국어, 영어, 수학의 그 전국 퍼센티지를 딱 들으면, 아, 얘가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하는구나. 이게 딱 금방 떠올라요. 전문가들 이거 알죠? 그냥 골고루 잘하는 것이 대학을 고를 때 훨씬 유리하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특정 분야 영재다 이러면 할 수 없죠. 진짜 다른 건 선천적으로 못하고 과학만 억수로 잘한다 이런 애들 있거든. 그럼 할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쓸데없이 그런 영재를 만들면 안 돼. 어떤 엄마들은 애를 까날라를 벌써 뭐 초등학생을 정보올림피아드 겨냥해서 막 뭐 프로그래밍 짜고 이런 거 시키고 하더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는 학원, 저는 알고리즘 수학학원에 침산동에서 원장, 부원장, 호세주 강의들 다 왔거든. 그게 그런 학원이에요. 애 똑똑한 애들, 어떤 말 이런다. 똑똑한 애들 이렇게 영재 막 만들려고 하다 보면 제일 똑똑한 애 뭐가 돼요? 수학 영재가 돼. 그 다음 똑똑한 애들은 수학 영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엄마들이 과학으로 틀어. 그래서 그 다음 과학 영재를 시킨다. 과학 영재다. 과학 영재 중에도 처음에 제일 똑똑한 애들 물리 영재, 그 다음에 화학 영재, 그 다음에 생물 영재. 거기서 밀려가지고 대구에서 애들 10명씩 뽑거든요. 중학생 되면 과거 부서 과학 경쟁에서 10명씩 뽑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과학 경쟁을 만들고 싶잖아. 그럼 뭘 해요? 지학을 한다니까. 지학 올림피아드라는 것도 있어. 자, 그것도 잘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정보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거야. 영재는 되고 싶고. 그 엄마들 미쳤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 저기 나오는 것처럼 이 초등학교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체 성장 과정을 고려하면서 지금 뭘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경우처럼 그냥 닥치는 대로 지금 내가 영광을 보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전체적인 아이의 자녀 교육 이 그림을 망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수능 고사장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 마라톤을 말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코스 답사를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균형을 잡으려면 멀리 보고, 운전할 때도요, 초보가 딱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봐야 돼. 안 그러면 가까이 좌우를 보면 자꾸 이 중앙분리대에 부딪힐 것 같거든? 그럼 자꾸 오른쪽으로 틀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틀면 옆 차선 침범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 해요? 멀리 보라지, 멀리. 시야를 멀리 보고 이렇게 있으면 핸들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똑바로 차가 가거든. 제가 처음 운전 배울 때 영희 아빠라고 있는데, 일마이기 우리 교회 후배인데 동생인데 무조건 고속도로 올라가자는 거라. 그래 고속도로 올리지만은 내리고 내보고 운전을 하래. 아이고 씨, 내가 겁이 나가 막 속으로 욕하고 싶은데 이거 교관한테 욕할 수도 없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희 아빠가 옛날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운전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배운 거라.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운전자를 줬어요. 그냥 똑바로 오고 가래. 근데 난 겁이 나가지고 뭐 덜덜덜 떠는데 뭐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남해 고속도로까지. 근데 남해 아니 왜냐면 계속 직진해야 되니까 구마고속도로 올라탔는데 남해까지 갔다니까. 이제 문제는 남해에서 빠져나가지고 저 전라도 쪽으로 가야 되지. 남해 고속도로 타면 그쪽으로 가니까 막 공사한다고 있잖아요. 이 차로 폭이 굉장히 좁고, 그런데 뭐 겁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이 뭐 공사장 그 가드레일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 차 옆에 있네. 그럼 겁이 나가지고 이쪽으로 확 틀고 있잖아요. 근데 죽을 뻔했잖아.
그때 영향박하더라고 저보고 멀리 보라 하면서. 그 요래 예? 그냥 가도 안 부딪히대. 제가 첫 운전은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똑같죠. 멀리 보고. 근데 그러면 멀리 볼 경우가 잘 없고, 엄마들이 겨우 하는 거 개발 동네 언니들 아니면 1학년 엄마들 모임이 있잖아. 그 중에 꼭 둘째가 1학년인 애가 있어. 엄마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막 신처럼 숭상하면서 막 그게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그리고 둘째가 1학년 엄마는 또 뭐 어깨 힘 꽉 주고 자기가 경험을 봤다고 있잖아. 다 아는 것처럼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자꾸 수능 이야기도 하고요. 예, 고등학교 때 이야기 하는 거라. 나중에 정작 아이들이 대학 가려고 할 때 되면 예? 아쉽다니까. 애들 똑똑한 애들인데 대부분 이 수학 공부 잘못해가지고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조카들 많이 관찰했거든. 우리 명희보다, 우리 아이보다 더 큰 애들을 많이 관찰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재능이 있고 이런데 길을 엄마들이 잘 못 찾아주니까 그냥 학원 보내고 뭐. 우리 또 사는 동네 대명동에서 전부 수성구 KNU 다 보내고 공부 좀 하면. KNU 아니면 김쌤 보내더라고, 중학생 되니까 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다 선행학습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되면 수학에서 점점 탈락하죠. 그래가지고요, 실제 수능 치는데 60만 명 중에 이과에 이과 수학을 수능에서 치는 애들이 17만 명밖에 안 돼요. 얼마인지 알아요? 문이과가 원래 한 반반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문이과를 고르라 하면 2학년 올라갈 때 고르죠. 그때 고르라고 하면 35만 대 25만 이렇게 돼. 근데 실제로 수능을 칠 때 되면요, 이과를 갔던 애들이 다 도망간다? 문과 수학으로. 왜 해보니까 안 되거든.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 양이 엄청나다 했죠. 초등 6년 동안 배우는 수학 공부 양을 한 칸이라고 치면 고등학교 이과 수학은 19칸이에요. 공부량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많은 공부량 또 높은 난이도를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준비해야 되지, 준비. 이 엄마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하는 말로 그릇을 키워야 되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초등학교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교과 과정을 천천히 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조금밖에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수학을 완전히 포기한 아이라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딱 마음을 다 잡으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 교과서를 다 구해가지고 익힘책과 함께 공부하면 방학이면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때 의지와 동기가 있다면. 근데 수학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막 완전히 공부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 어렵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잖아.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집에서 아이하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학 교과서예요. 근데 엄마들은 수학 교과서로 공부하는 집이 거의 없고 다 어떤 교재가 좋아요, 다 이런 생각을 한다. 문제집. 맨날 두산동화가 좋아요, 뭐. 그게 아니고요, 수학 교과서가 가장 좋은 교재예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만든 책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 수학 교과서는 집에 다 있어야 되죠. 요즘 애들 사물함에 놔두고 안 갖고 오죠. 그러니까 집에 당연히 수학 교과서 여분이 익힘책과 함께 집에 있어야 되죠. 그 집에서는 그거 가지고 해야 돼. 학교에서 책 갖고 잘 안 오니까.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거 수학 공부에, 자기주도적 수학 공부의 가장 첫 번째 요소로 삼아야죠. 교과서를 펴놓고 엄마하고 같이 개념을 읽어보고. 약속하기 뭐 이런 거 있죠. 개념을 공부하는 작업들. 요즘 교과서는 막 거기다가 색칠도 해놓고 막 부각되게 막 이렇게 해놨죠. 아이들하고 이런 걸 같이 읽어보고, 아이들은 또 아직 어리죠. 어리면 지가 읽어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엄마 인토네이션으로 읽어주는 거죠. 그림책 읽어주듯이 수학 교과서의 개념들도 엄마가 읽어주면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쉬워요. 근데 자기 혼자서 읽으려고 하면 아직 저학년의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죠. 그러니까 특별히 안 가르쳐줘도 개념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고요. 물론 똑똑한 아이들 경우.
그리고 그런 놀이들을, 그죠? 거기 보면, 교과서를 보면, 실생활에서 알아봅시다. 뭐 이런 거 있죠.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그 개념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여주는 단원이 있어요. 한 개념 안에 몇 개의 이렇게 챕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집에서 그런 실생활에서 할 만한 놀이들이 있는지 이런 걸 같이 해보거든. 정 없으면 수학 장난감을 가지고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그 수학에서 다루는 개념을 자꾸 이렇게 실제 그 구체물을 통해서 사진을 자꾸 찍어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1데시리터가 얼마인지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초등학교 때 왜 그 드리와 뭐 부피 이런 거 할 때 리터, 데시리터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PT병이 나와가지고 1.5리터 하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지. 근데 옛날에 PT병 없으니까 1리터가 무슨 말인지 몰라. 생전에 뭐 아버지 막걸리 받아줄 때 1리터 이렇게 안 하죠. 한 대 뭐 이렇게 사오잖아. 그러니까 진짜 개념이 없어서 어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구체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납득시키는 작업, 이런 걸 해야 돼요. 문제풀이를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 교과서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요즘 교과서 얼마나 친절하게 돼 있는지. 뭐 잘 알면 요리 나가고 잘 모르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것까지 안내 놓더라. 진짜 친절하죠. 또 교과서로 개념 설명이 부족하면 아까 말한 강미선 씨나 이런 사람들이 낸 행복한 수학 초등학교 이런 책들 보면 더 알기 쉽게 집에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엄마들이 어떻게 설명할지 이런 고민을 거기 담아놨어요. 요즘도 있는 거 몰라. 있겠지. 이거 유명한 책인데 행복한 수학 초등학교. 그런 아니면 우리 어릴 때 갖고 노는 그림책, 수학 그림책들에서 도움을 받고 이래가지고요. 어찌하든지 아이들이 어릴 때 개념을 잘 납득시키는 거. 이게 수학 공부의 핵심이에요. 수학은 사실 개념 학습이죠, 개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근데 대부분은 공부를 하면 더 문제를 풀어. 개념을 학원에서 대충 설명하고 칠판에다가. 근데 애들이 그걸 그냥 끄떡끄떡 하다가 말고, 뭐. 그러니까, 특히 저학년 때는 이거 엄마들이 굉장히 하기 쉽거든요. 몰라, 수학도 좀 잘하고 애들 한 4, 5학년쯤 되면 엄마가 딸릴 때가 와. 저는 해보니까 우리의 그 심화 문제집 할 때, 문제 해결 길잡이 심화편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는데 뭐 기적소리가 삥 울리고 뭐 몇 초 후에 뭐 저 근처에서 일하던 농부가 뭐 거기서 들었다, 뭐 농부가 떨어진 거리는 얼마다, 뭐 이래가지고 뭐 터널의 길이 또는 뭐 기차의 길이 이런 걸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더라고요. 5학년 때 나왔나? 아이고 이런 문제 보니까 내가 막 멘붕. 그때 되면 이제 내가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개념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줘요. 수학 공부 습관을 잡는다는 말은 개념 익히는 그 습관을 잡는 거예요. 이게 남의 설명을 듣기보다는 직접 교과서의 개념을 읽고 부족하면 그 교과서에서 권유하는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이 아이들한테 딱딱 잡혀야 돼요. 그래서 수학 공부가 개념을 잡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걸 모르면 아이들이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수학 공부할 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정석을 다 피하는 거야. 별소리 다 하면서 정석 피해요. 요즘 수능 출제 경향과 다르다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석은 뭐 일본의 뭐를 뺏긴 거라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수학 공부 못하는 놈들이 수학 정석을 피해간다니까. 알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책이 수학의 정석인데, 근데 뭐 온갖 핑계 대면서 요즘은 뭐 수학의 바이블, 개념 원리,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또 이런 거 하는 집이 있을라. 근데 우리의 목표는 고등학교 가서 애가 수학의 정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석처럼 개념 설명이 잘 돼 있는 책이 없어. 지금도. 그러니까 수학은요, 개념을 딱 잘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 공부가 되고, 개념 없이 문제만 들여서 풀려고 하니까 마치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의 70%는 사실 개념 공부. 문제를 막 풀고 뭐 정답 채점하고 엄마들 재미는 이게 있겠지. 제가 어릴 때 할 때요,
채점 막 하잖아. 그러다가 우리가 틀렸어. 그럼 불러가지고 왜 틀렸는지 물어봐. 그럼 애가 실수다 하거든? 그러면 내가 그거 동그라미 해주잖아, 또. 찌꺼었다가 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아이고, 이게 시험 공부를 하는 건지 내 만족을 얻는 건지, 이거 제가 해본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죠? 유아틱하죠? 틀린 거 막 맞다 해주고 있잖아. 그래가 어째 하는데 동그라미 점수 높여보려고. 그 짓 할 게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는 작업. 이걸 했어요. 우리 명이 어릴 때, 나중에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얘가 대학 갔을 때 들었나? 고등학교 때 들었나? 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눗셈을 몰라가지고 진짜 고전을 했대. 그래가지고 지 짝한테 물었다 하더라고. 그 짝이 구민지라는 애인데, 공부 중간쯤 하는 애예요. 지구반에서. 그 중간쯤 하는 애한테 물어가지고 겨우 깨우쳤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나눗셈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수학이 얼마나 재밌던지 하더라. 이 고백을 언제 했는가 하면 고등학교 때 했나? 겸이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지. 우리 명이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야기를 하더라. 나도 감쪽같이 몰랐어. 난 우리 애가 원래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만. 4학년 때 나눗셈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진짜 어려웠다. 근데 이제 자기 안에서 딱 개념이 잡히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 공부 오래 하는 이유는 개념이 불확실해서 그렇다. 문제를 자꾸 틀리잖아요? 그럼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실수를 한다? 뭐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는 나중에 실수를 잡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 초등학교 때는 실수 잡을 것도 없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논리적 사고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푼 과정은 논리적으로 했다면 실수가 거의 없죠. 바둑을 두게 되면요 장점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바둑은요 한 수 한 수를 놓을 때마다 다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첫 수를 놓을 때부터. 그래서 바둑을 4급 이상 두면요 바둑 두다가 마누라 와서 판을 확 엎잖아요. 내가 옛날에 딱 한 번 내가 20년 전에 바둑을 끊었는데 우리 교회에 또 바둑을 좋아하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몰래 만나서 바둑을 둔 적이 있어. 근데 이 후배의 마누라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신랑 또 바둑 둔다 하면서 와가지고 판을 한 번 엎은 적이 있다. 자 4급 이상 되면요 판 아무리 엎어도 다시 그대로 놓을 수가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하나하나를 놓을 때마다 논리적으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생각나는 이게 복기라고 불러. 복기. 프로기사들 그러니까 또 놓고 난 다음에 승부가 났죠. 그러면 다시 돌을 걷어내고 페인이 어딘지를 서로 대화를 찾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이게 복기라. 자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논리적으로 뭘 하잖아요. 그러면 다 기억나요. 그 실수가 잘 안 나오죠. 논리적 사고를 따라가기 때문에 실수가 확 줄어들어요. 이건 나중에 고학년이 되어서 좀 심화된 문제를 다룰 때 그죠? 이걸 어떻게 그래? 하는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벌써 시간 많이 됐네. 그러니까 우선은 다른 문제집 생각하지 말고 그래?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와 익힘책 이것만 제대로 소화해도 학교 수학 아무 의미 안 해도 돼요. 이걸 소화하기 어려우면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더 낮은 레벨의 뭘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수학 공부 습관을 잡고 아이만의 커리큘럼을 짜야 돼요. 내 아이만의. 옆집 아이처럼이 아니고 내 아이만의. 내 아이가 잘하면 좀 더 빠른이 아니고 좀 더 깊은 심화된 커리큘럼을 짜고 교과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제집을 다루고 이러면 되고 일반적이라면 교과서를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철저하게 내 아이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서 길게 보고 이렇게 아이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이지 객관적인 진도, 옆집 아이의 성취 정도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무리하게 푸시하거나 너무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안 되죠. 고무줄 너무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여기 터지면 끊어지지. 탄력을 잃죠. 그럼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를 너무 그렇게 하면 탄력을 잃어 포기하게 돼요. 미안. 그래도 아무도 대답하는데 대답 잘했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이들에게 양을 줄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안 해요, 엄마. 자, 제가 조암초등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왔던 우리 카페에 지금 오는 알퍼스 소녀라는 대학을 가진 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엄마가 하루에 한 문제만 하자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노리고 있다고 했어요. 2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분한테서 배워야 될 점이 있죠. 정말 아이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는 좀 쉽게 해야 돼요. 잠수에서는 정답률이 70% 정도 돼야 된다고 해요. 그죠? 왜냐면 너무 쉬우면 그 교재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너무 어려우면 자신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통 70% 정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으면 오히려 한 80% 이상 정답률이 나오게 해요. 양을 또 확 줄이고 그 양은 애가 하루에 애게 하고 금방 덤벼서 해낼 수 있는 양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애가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애게 진짜 이것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EBS에만 나온 줄 알아요? 우리 그럼 우리 엄마가 뭔가 달라져서 이게 맛있다. 내가 대구청립에 간 보람이 있네. 그러니까 애가 가볍게 여겨서 우리 엄마가 뭔가 이상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게. 그래서 작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쌓여서 자신감을 얻거든요. 자신감 얻으면 또 더 요구를 하게 돼요. 우리가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보다 반 발짝 뒤에서. 우리 교회 가면 내보다 2살 많은 형이 있어요. 저 달성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이 형의 아이에게 이름이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운증후군 아이예요. 얘는 다운증후군 지금 한 중학생쯤 되는 아이가 다운증후군 아이를 키우는데 옛날에 제가 우리 호설치에 쭉 강의를 들어서 엄마들을 모아가지고 저 경주 하나 리조트에서 캠프를 한 적이 2회 있거든요. 올해도 반응 좋으면 할 거야. 겨울 캠프를 2박 3일 했다니까? 아빠는 내삐리 두고 애들하고 와가지고. 그 애들은 애들대로 내하고 축구도 하고 놀고, 엄마들대로 좀 특강도 듣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캠프를 할 때, 제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그죠? 제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내가 4명의 강사를 초빙했잖아.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 형인데, 이분이 딱 우리 앞에 와서 그때 하나리조트 강당에서 강의를 하는데 진짜 어눌하고 수줍고 이런 말을 잘 못하는 분인데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다운증후군 아이를 키우려면 절대로 자기가 아이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아빠는 그림자처럼 아이의 뒤에서 아이보다 반발짝 뒤에서 아이가 먼저 움직이면 따로 움직이는데 그때 내가 지금 그 감동을 제대로 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는 길을 이 아빠는 알고 있는 거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걔를 처음 낳았는데 이게 딱 애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처음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무 절망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뛰어갔어요. 막 울면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형 보고 이 아이 이름을 복음이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 생각에는 이 아이가 너무 병이 있고 이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관점은 그때 달랐어요. 이 아이 이름은 복음이라고 짓고 너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이 아이를 생각하라고. 이 아이 때문에 너희들 인생이 겸손해질 거고, 그죠? 인생이 뭔지를 깊이 알게 하는데 이 아이가 큰 도움을 줄 거라고. 그렇게 애 보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그 아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때 이 아빠가 우리 앞에 와서 그렇게 하다니까 반발짝 뒤에서 아이를 따라가라 이렇게. 저도 어쩌면 그때 큰 심판을 받았어요. 저는 항상 아이 앞에서 잠순해가 연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아이를 질질 끌고 다녔죠. 저는 비로소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내가 내 아이를 끌고 다니는 걸 놓게 됐어요. 참 어리석었는데
그동안 우리 아이는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수많은 실패 이런 걸 하고 또 아이에게 많은 상처와 부담을 주고 이렇게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엄마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듣는데 내가 너무 내가 해온 것들이 심판이 되고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렇다. 물론 우리 애는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어서 그래도 따라왔죠. 근데 이제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 생각보다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성장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적절한 양과 적절한 이 시간 이런 거 잘 엄마들이 조정을 해야 돼요. 이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이 가볍게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갔다 한 10분? 10분 안에 낼 수 있는 2학년이면 20분, 3학년이면 30분.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좀 잘한다 이러면 1시간. 맞나? 우리 애는 1시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10분도 어떻게 보면 많네? 그럼 1, 2학년 10분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하여튼 집집마다 이걸 잘 조절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질질 끌고 이게 잘 빨리 안 끝난다. 이건 뭐예요? 무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엄마들은 찾겠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찾지 말고 내가 내려놓으면 되죠. 이게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합줄에서 10분 안에 빨리 소화하고 우리는 칭찬하게 되죠. 자기 할 걸 하면 우리가 칭찬이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하락한 걸 못하면 우리가 칭찬이 안 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면 우리가 미친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상대방이 불이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밀린다. 이거 엄마들이 매일 저녁마다 미친년 될 일이 아니고 양을 빨리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애가 금방 해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칭찬할 수 있겠죠. 자, 저학년들은 요렇게 해야 되지. 요렇게 하다 보면 자존감이 생겨요. 그래서 점점 잘하게. 그러니까 길게 보고 한 10년을 생각하고요. 조금씩 애들의 어떤 걸 향상시키는 방식. 이게 내가 말은 쉽게 하지만 엄마들이 이걸 하려면 고시원치 강의는 최소 3년은 들어야 되고 정말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하다가 울고 몇 번 찾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요즘 엄마들 똑똑하니까 잘하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꼬마들이 하여튼 어릴 때부터 질리지 않고 엄마 칭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뭐 포텐 터진다 카드 좋아하다가 안 터질 수도 있다 하니까 그게 언제 포텐이 터질지 모른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